이번 수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법농단 관련 7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기준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 사람 다 판사인 거죠. 네.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좀 직전에 됐는데 일단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그 지위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입했다라는 혐의,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사법행정이 비판했던 이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비슷합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오늘 받았습니다. 판사하신 분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판결도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개입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혐의는 이런 거고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죄가 나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죄가 이 판사들 좀 계속 무죄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초로 유죄가 난 것 같습니다. 이민걸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그리고 이규진 같은 경우는 2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예. 자,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박 변호사 얘기처럼 앞에서 다른 사건 전부 무죄 나왔기 때문에 뭐 이 건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도 법관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뭐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판결문 내용 중 주목할 부분 어디 있다고 보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사실 판사의 본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 이 논리로 다 무죄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좀 달랐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핵심 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에는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남용해서 특정 재판, 특히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와 관련된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자 했고 이런 재판의 어떤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다른 판사들 재판에서도 이 헌법은 어겼지만 형법 어긴 건 아니라든가 그렇죠. 예. 잘못했지만 처벌은 못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판결이냐 갸우뚱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어쨌든 실형이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사법농단 재판들 항소심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14명의 판사였거든요. 예. 6명은 무죄가 됐고 또 이 중에 3명은 뭐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2명은 무죄가 됐고 이민걸하고 이규준 같은 경우 유죄가 됐습니다. 일단 이 뭐 유죄 지금 설명을 좀 하셨지만 장 변호사가 이런 또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권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 심리의 정도에 따라서 유무죄를 좀 갈랐던 것 같아요. 심리가 좀 많이 돼서 거의 결정을 다 해놨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걸 바꾸라 했을 때는 이거는 유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거의 심리도 안 하고 아니면 영향을 못 끼쳤을 때는 별로 이제 유죄가 혐의가 없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이거는 특히 통진당 그 지위 확인 소송 관련해서는 개입을 좀 빨리 개입을 해서 뭐 판결을 바꾸려던 혐의가 좀 컸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걸로 보이면 두 사람은. 그래서 나머지 지금 판사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요걸만 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사실 이
판사의 직분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다소 달리 견해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렇다면 단순히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직권남용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논리가 다시 재현이 될 것인지는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그 교통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판사라는 어떤 공익적인 신분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그 재판에 어느 정도 직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관련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기일이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내일 바로 첫 심리기일을 열고 이 사안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이 혐의,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7시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상케이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지금 탄핵 기소가 된 이런 상황인데 내일 첫 기일이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모해위증 의혹에 대검이 무혐의 처분한 거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감찰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22일까지였고요. 사실상 이 모해 위증죄 정범이 공소시효가 둘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교사범, 공범들이 수사팀이 공범에 해당하는데 업무 검사 등 이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엄희준 검사?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형사처벌 또 징계시효도 3년입니다. 징계시효는 당연히 또 지났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형사든 징계든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합동 감찰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혹시나 최근에 이 뭐 직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뭐 징계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최종 결론은 무혐의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무혐의를 하기로 한 회의에 그 문제된 엄희준 검사가 참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제된 엄희준 검사를 참석했으면 이거 진정서를 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당시 엄희준 검사 등등으로부터 사건을 조작해달라, 조작 위증해달라. 네. 라고 말을 당했던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그건 부르지 않고 엄희준만 불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엄희중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박범계 장관에게 그 출석을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고검장들을 추가로 같이 이 회의 테이블에 앉히겠다라고만 했지 이 일방 당사자를 부르겠다는 거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희준 부장검사가 지금 창원지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회의석상에 나타났다는 게 그렇다면 이 일정을 대검 측과 사전에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혐의를 받았던 일방 당사자입니다.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실상 이문정 검사가 입건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그 당사자만을 불러서 어떻게 된 자초지정인지를 확인해봤다는 건 공정성에 상당한 좀 예. 의문을 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게 이문정 검사죠. 그렇죠. 한 6개월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정 검사는 입건을 하려고 그랬다. 네. 뭐 이 얘기였고 그걸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네. 이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 자리에 엄희준 검사를 불렀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불러서 엄희준 검사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등등 얘기를 하면 다 같은 검찰 식구들인데 네. 그 앞에서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실제로 이문정 검사가 엄희준 검사의 출석을 좀 많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조사 과정에서. 근데 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실제 사실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신이 좀 억울하다면 소명을 했었어야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대검 회의하는 과정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신의 변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절차적 정의 문제는 이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인데 이게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 뭐 서약서까지 썼다. 그렇죠. 보안 서약이라 그러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금방 흘러나왔어요. 특정 언론에 바로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야밤에 결론이 났고 거의 한 16분, 17분 직후에 특정 언론사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상 이 특정 언론사의 이 사실관계와 결론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이 경과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관련 공정성을 담보한 결론이었느냐. 그리고 이 결론이 어쨌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서 박범계 장관한테는 상당히 좀 타격이 가해지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특정 언론사에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들이 언론 플레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밖으로 내면 안 되는데 16분 만에 다 흘러갔다는 것은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특정 언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 그렇습니다. 제일 예.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럼 감찰할 때 이것도 살펴보겠다. 예, 뭐 이것도 누가 사실은 유출했는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표결수까지 다 나왔거든요. 10대 2대 2. 뭐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감찰할 때 아마 그것도 살펴볼 것 같고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감찰은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근데 아까 박병 말처럼 이거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처벌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2010년, 11년 그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다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부터 3년을 기산하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던 민원 제기 후에 그 직무 배제라든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또 최초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한테 배당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공정했든지부터 해서 이번에 대검 부장회의에 있었던 것까지 이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그 간첩이 아닌 사람을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든 이 1970년대 있었던 일이 아니고 2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네. 당시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징계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사실상 뭐 공소시효는 다 이미 지났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도 전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관행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70번을 넘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조서는 한 6번밖에 남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 불려다니다 보면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검찰에 좀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거든요. 예. 또 이 재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협조하는 대가로 뭐 검찰청 내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도록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게 다 이 사건이 다시 들춰지면서 나온 새로운 사실관계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한 수사 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형을 뭐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증언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지금 부분들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역시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걸 봤습니다. 근데 검찰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많이 또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계속 한명숙 총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한명숙 총리가 재심하고 무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 건하고는 다른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특수수사 폐단에 대해서 제대로 짚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좀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실기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자, 차기 검찰총장 국민 천거는 마무리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 면면을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조국 사건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1차 천거 명단에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천거니까요. 예, 국민 천거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누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 누굴 했으면 좋겠다라고 천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휘하고 있는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이 천거 대상에는 포함이 됐고요.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 뭐 처음에는 친여권 인사다 뭐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가운데 지금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더 정권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조남관 대검 차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문무일 총장과 과거에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를 두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청구가 됐고요. 그러나 검찰 일각과 뭐 안팎에서는 뭐 한동훈, 이두봉 검사장 아마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국민청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이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비공개 아니었습니까? 국민청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개는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글쎄 뭐 마지막에 청구는 비공개 서면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네, 결정할 그렇죠. 때까지. 네. 그리고 뭐 청문회 작업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청문회까지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어떤 사람이 후보로 마지막에 올라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현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